죽지 않는다는 수구초심. 만물이 본래 자기가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낙엽기근. 2월엔 자신의 뿌리인 조상을 찾고 그 은혜에 보은하는 설날이 있습니다. 설날에는 고향의 가족들을 만나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명절 차례를 올리는데요. 이는 자신의 뿌리로 돌아가서 근본을 바로 세운 연후에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가르침이 아닐까요? 호천개벽과 상생의 소식을 들려주는 TV로 보는 월간개벽. 신시계천 5912년, 단군기원 4348년 2월호입니다. 젊은 날 전쟁터에 끌려가 죽은 청년들, 여자로 태어나 고통 속에 살다 죽어간 여성들, 사람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죽은 낙태아의 신명들. 무수히 많은 인간과 신명의 원한은 인류 역사의 비극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예로부터 쌓여온 원을 풀어 그로부터 생긴 모든 불상사를 소멸하여야 영원한 화평을 이루리로다 라는 말씀처럼 상제님은 해원으로서 상생의 도를 열어놓으셨습니다. 인간과 신명의 원과 한을 끌러 후천 상생의 세상을 여는 것. 이것이 상제님께서 강세하신 목적이자 천지공사를 집행하신 이유입니다. 상제님께서 이 세상이 둥글어가는 판을 짜놓으셨다. 해원 상생의 이념으로 천지공사를 집행하셨다. 라고 하신 태상 종도사님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상제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보니 역사의 틀이 상극이 사배한 봄, 여름 세상이다. 봄, 여름 세상이라 하는 것은 생존 경쟁, 우승 열패의 세상이다. 그 속에서는 원신, 역신이 생겨나는 수밖에 없다. 좋은 세상을 만드는 방법, 그 틀은 신명을 해원시켜서 좋은 세상을 만드는 수밖에 아무런 방법이 없다. 그래서 해원 상생의 이념으로 신명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서 거기에서 팔이 죽은 귀신도 원망이 붙지 않게 천지 공사를 집행을 하셨다. 아주 지공무사하게 인간 세상에서 꼭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을 이루어지도록 신명세계에서 바로잡은 것이다. 인간 역사 속에서 잘못된 것을 신명세계에서 바로잡은 게 바로 해원이다. 상제님께서 인류 역사가 생긴 이후로 세상 만사가 그렇게만 둥글어 가게끔 판을 짜놓으셨다. 알기 쉽게 말해서 천리가 우주 변화 법칙에 의해 주의부시해서 자꾸 둥글어가면 그 철을 응용해서 농부들이 농사를 짓듯이 상제님께서 이 세상이 둥글어가는 판을 짜놓으셨다. 손가락은 세 마디로 나뉘어 작용합니다. 우리 몸은 머리, 몸통, 팔다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인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네 마디로 이루어진 1년에서 실제 만물을 낳고 기르는 시간은 봄, 여름, 가을입니다. 봄은 만물을 낳는 탄생의 시간이고 여름은 만물을 기르는 성장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가을은
만물이 자신의 목적을 완성하는 결실의 시간대입니다. 이를 생장성이라고 하는데요. 하늘과 땅, 인간의 삼재로 이루어진 우주도 이와 같습니다. 하늘은 만물을 낳고 땅은 만물을 기릅니다. 그리고 사람은 천지부모인 하늘 땅의 꿈과 이상을 완성하는 존재로 태일이라고 합니다. 천지의 꿈과 이상을 건설하는 역사의 진정한 주인공이 대안이요, 태일이다 라고 하신 종도사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한민족 창세문화 역사의 주제는 바로 한민족 문화의 원형질, 뿌리, 혼이라 할 수 있는 삼신, 칠성 사상이다. 삼신은 조물주신의 3대 본성을 말한다. 즉, 신은 만물을 낳고 기르고 다스린다. 또 무형의 조물주 삼신은 자신을 현상세계 우주에 드러낼 때 하늘과 땅과 인간으로 나타난다. 우주의 조물주 조화신의 역할을 하는 하늘은 천일, 만물을 낳아서 기르는 교화신인 지구 어머니는 지일, 천지의 아들딸인 우주의 경영자 인간이 태일이다. 태일이란 하늘과 땅과 하나가 되어 하늘과 땅의 궁극의 이상세계를 건설하는 성숙된 인간을 말한다. 천지 부모의 마음, 천지 부모의 생명과 하나가 되어 사는 진정한 진리적 인간, 진정한 대한의 역사 인간, 천지 광명의 역사 인간을 뜻한다. 환단고기에서 진정으로 전하는 역사관은 무엇이야?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국호인 대한민국의 대한사관이다. 인간의 몸속에 들어있는 우주 광명이 한이며 동시에 천지 역사의 주인, 천지의 꿈과 이상을 건설하는 역사의 진정한 주인공이 대한이요, 그것을 천부경의 수의 이치로 말하면 태일이다. 지금은 역사를 혁명해야 한다. 우리 한민족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 역사의 원형, 우리 민족 전통 문화의 원형을 알아야 한다. 천지 광명 문화가 나가야 한다. 월간 개벽은 도운 외에도 신앙과 진리, 시사, 역사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2월호에 실린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태울주 천지조와 문화를 연다에서는 국내외 성도님들의 태울주 수행 및 도공 체험 사례를 소개합니다. 평소 상제님 진리를 전하기 전에 반드시 태울주 도공 수행을 한다는 서울 동대문 도장 오경미 성도님. 여느 날처럼 태울지를 읽으며 도공 수행을 했는데요. 어느 순간 몸의 동작이 점점 커지면서 수행에 완전히 몰입됐습니다. 잠시 후 주변이 환해지더니 태울주 한 글자 한 글자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태울주와 혼연일체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태울주 기운에 몸을 완전히 내맡겼는데요. 이 일이 있고 난 후부턴
태일주 수행을 할 때 목소리가 힘차고 기백 있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또한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서 환절기마다 매번 감기를 앓았는데 태울주 조화 기운이 축적되면서 건강한 체질이 됐습니다. 태울주 읽을 때는 한자 한자 정성을 담아 읽어야 주력이 발동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오경미 성도님의 사연에서 태울주는 심령과 혼백을 안정케 하여 성령을 접하게 하고 신도를 통하게 하며 천하창생을 건지는 주문이니라 라고 하신 태모님의 말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민족이 함께 살고 있는 인종 전시장이자 민족의 용광로 미국. 최근 미국에서 인종차별로 인한 흑인 시위가 확산되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지구촌 개벽뉴스에서는 미국의 뿌리 깊은 흑백 인종 갈등에 대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작년 8월 9일, 미국의 미주리주 퍼커슨시. 총도 없고 전과 기록도 없던 18세의 흑인 소년 마이클 브라운이 백인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졌는데요. 대배심이 백인 경찰의 행동은 정당방위였다고 편결을 내리면서 흑인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결국 흑인 시위대의 퍼커슨시 장악과 약탈, 방화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와 비슷한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소요 사태가 미국 전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미국의 인종 갈등 문제. 전문가들은 18세기 말 노예제도 도입을 흑별차별의 근원으로 봅니다. 백인이 흑인보다 우월하다는 백인 우월주의 속에서 흑별차별은 제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짐 크로법으로 극장, 여관, 식당, 화장실 등 모든 곳이 백인용과 흑인용으로 구별됐을 정도인데요. 이 법은 1960년대 흑인 민권 운동이 일어날 때까지 지속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끊임없이 인종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을 점점 벌어지고 있는 흑백 인종 간 경제적 불평등과 흑인 청소년들의 교육 불평등에서 찾고 있는데요. 불평등한 미국 사법제도와 교육제도 개선, 빈부격차 해소로 인종 갈등 문제 해결에 근본적인 대수술이 이뤄지길 기대해 봅니다. 아름다운 알프스와 수려한 호수, 세계 최고의 시계 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있을 텐데요. 지구촌 문화의 상생과 공존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세계지역 문화탐방에서는 알프스의 복지국가, 스위스를 살펴봅니다. 유럽 대륙의 오지 알프스 산맥이 위치한 스위스 연방공화국은 산과 호수로 이루어진 작은 영토, 빈약한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지혜와 용기로 오늘날 세계 굴지의 복지국가를 일궈냈습니다. 또한 환경과 생태를 아우르는 선진국형 경제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스위스의 역사는 기원전 15세기경 켈틱의 헬베티아족이 스위스 중부 고원지대에 거주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기원전 58년부터 450여 년간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로마의 문화와 생활 양식을 수용했습니다. 5세기 게르만족의 대이동 때에는 여러 민족이 정착하여 현재와 같은 도거권, 불어권, 이탈리아권, 로망슈어권의 언어별 지역 경계가 생겨났습니다. 한때 신성 로마 제국의 일부가 되기도 했던 스위스는 1291년 신성 로마 제국의 합스부르크 왕가에 공동 대항하고자 동맹세약을 맺었는데요. 이것이 스위스 연방의 시초입니다. 15세기 말에는 오랜 투쟁 끝에 합스부르크 왕가의 신성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후 일어난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패해 프랑스와 영속적인 동맹 관계를 체결하면서
정치적 중립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1874년에는 헌법을 개정해 스위스 동맹이 연방국가로 발전하면서 근대 독립국가로 출발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유럽 대륙 중앙에 위치한 스위스는 지정학적 배경으로 외래 문화가 끊임없이 유입되어 다채로운 문화가 형성됐습니다. 또한 종교 개혁,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 전쟁 등과 같은 동란기에 자유와 양심의 도피처 역할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유명한 예술가, 사상가 및 과학자를 다수 배출한 문화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영세 중립국으로 주변 강국의 영향을 최소화하며 자주국방을 꾸려가고 있는 스위스의 현재와 미래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인류는 불과 관련한 문명이기로 생활의 편의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례하여 인류는 불로 인한 재난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재난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의 제고를 위해 마련된 특별 기획 시리즈 재난과 안전. 이번 호엔 화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실렸습니다. 2014년 5월 용접중 발화로 9명이 사망한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 이틀 후 치매 노인의 방화로 22명이 사망한 전남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의 화재. 그리고 올해 1월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발생해 5명이 사망하고 125명이 부상당한 대봉 그린 아파트 화재. 이들 화재의 공통점은 안전 기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데 있는데요. 이를 반영하듯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21만여 건의 화재 중에서 46.6%가 사람의 부주의로 일어났습니다. 방화나 방화로 의심되는 화재까지 포함하면 무려 51.2%로 절반을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는 우리가 충분히 대비하고 노력하면 재난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전수칙을 잘 지키기만 해도 90%의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화재 발생 시 행동 요령에 대해 알아볼까요? 실제 불이 나면 누구나 당황하고 공포감이 밀려와 판단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사전에 충분히 대비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결국 우왕좌왕하다 연기에 질식되거나 추락해 귀중한 인명피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대피 방법, 소화기 사용 요령, 119 신고 요령 숙지 등 화재 발생 시 대처법과 상황별 행동 요령을 익혀야겠습니다. 겨울철과 환절기에는 건조한 날씨에 더욱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불에 대한 안전관리와 화재 예방 활동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선천의 도정이 문왕과 무왕에서 그쳤느니라. 옛날 항고조는 마상에서 득천하 하였으나 우리는 좌상에서 득천하 하리라. 증산도의 진리성전인 도전에는 천지공사의 진리구성과 관련된 수많은 역사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상제님 진리를 보다 깊이 이해하기에 마련된 도전 인물열전. 용인술의 천재, 한고조 유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210년, 춘추 전국의 혼란한 시대를 통일한 진시황. 그러나 그가 천하순행 중 죽음을 맞이하면서 세상은 다시 천하쟁패의 소용돌이로 빠져듭니다. 진제국 전역에 의거가 일어나는 가운데 유방은 초해왕의 휘하에 들어가 황후와 결의 형제를 맺습니다. 그러나 진제국의 수도 함양의 입구인 관중을 놓고 둘은 불화를 겪게 되는데요. 이때 유방이 황후에게 굴복하면서 목숨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후 초해왕의 처사에 불만을 품은 항우는 그를 격살하고 스스로 서초 폐왕이 되는데요. 제후에게 봉지를 내리는 과정에서 유방을 한중왕으로 명해 파촉과 한중 변두리 지역을 봉읍지로 내립니다.
여기서 한이라는 국호가 생겨났습니다. 그 와중에 유방은 소아의 건의로 한신을 대장군으로 임명하는데요. 한신의 전략을 받아들여 드디어 항우와의 초안대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서기전 202년 수차례의 싸움 끝에 항우가 자결하면서 4년에 걸친 초안대전은 마침내 유방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항우에게 거둔 단 한 번의 승리로 마침내 천하를 움켜쥔 유방. 사람들은 그가 천하의 패자가 된 이유를 경청과 기민한 임기응변 능력, 그리고 탁월한 용인술에서 찾고 있습니다. 미천한 출신으로 일어나 넓은 포용력과 적재적소의 용인술로 천하를 얻은 한고조 유방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역사문화적 측면은 물론이고 리더십과 조직 운영 등 인사 경영 전반에 걸쳐 많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제님께서 집행하신 천지공사에 녹아들어 인류 역사에 그대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입춘대길, 계문만복내. 1년 동안 대길한 경사가 끊이지 않기를 기원하며 써붙이던 입춘서인데요. 입춘은 24절기 중 하나죠. 24절기에 맞춰 하늘의 빛깔과 높이가 달라지고 땅 위의 풍경이 변하는데요. 그래서 만물이 변하는 때를 알려주는 절기는 농부들에게 요긴했습니다. 때를 밝혔던 인류의 지혜가 담긴 24절기, 그 유래와 의미를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동지팥죽을 먹어야 진짜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 우수의 대동강물이 풀린다.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삐뚤어진다. 모두 24절기와 관련된 속담인데요. 24절기로 때를 알려주는 달력을 절기력이라고 합니다. 절기력은 태양이 움직이는 24걸음을 말하는데요. 태양이 움직일 때마다 대자연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태양이 첫 발을 내딛는 입춘에는 땅속 깊이 봄이 시작되고 두 번째 걸음인 우수에는 얼음이 녹습니다. 그리고 경칩엔 잠자던 개구리와 벌레들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이 되면 처음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가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태양은 약 15일마다 한 번씩 변화를 만들며 춤추듯 돌아갑니다. 절기는 언제 씨를 뿌리는 것이 적합한지, 언제 모내기를 하고 추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절기력은 농부의 달력이라고도 하는데요. 농부에게 절기력은 이정표와 같기 때문입니다. 입춘부터 대안까지 쭉 따라가면 한 해의 농사가 마무리되는 것이죠. 절기력이 농사력이 된 것은 최대한 우주의 흐름에 맞춰 살고자 노력한 결과입니다. 의역학에서는 우주의 리듬과 일치를 이루며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므로 절기를 어기지 않고 때 맞춰 농사 짓는 것 자체가 천재자연과의 합일과 다름없었습니다. 24절기는 계절을 세분화한 것으로 대략 15일 간격으로 나타낸 달력인데요. 이렇게 1년을 24마디로 나누는 것은 하루의 시간 변화와 비교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내가 천지를 주재하여 다스리되 생장염장의 이치를 쓰나니 이것을 일러 무의 이하라 하느니라 라고 하신 상제님 말씀처럼 시간의 질서는 탄생, 성장, 수렴, 저장이라는 4마디를 끊임없이 순환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아침, 점심, 저녁, 밤에 생장, 염장하는 4마디로 이루어져 있듯이 1년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계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봄에는 새싹과 초목이 탄생하고
여름에는 무럭무럭 성장합니다. 가을이 되면 성장을 멈추고 열매를 결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씨앗을 저장하고 다음 해를 기다리며 휴식을 취합니다. 천지가 인간 농사 짓는 우주 일련도 마찬가지인데요. 우주의 봄철에 생겨난 인류 문명은 여름철에 지구촌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천지의 가을철엔 성숙한 열매 문명이 나오게 되고 빙하기인 겨울철엔 다음 우주 일련을 준비하며 휴식합니다. 하루에서 아침, 점심, 저녁, 밤의 4마디는 각각 3등분되어 자시부터 해시까지 12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년 4계절도 이와 마찬가지로 각각 3달씩 나뉘어져 12달이 됩니다. 하루 12시는 다시 한번 나눌 수 있는데요. 각 시간을 음양으로 나누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24시간이 됩니다. 1년 12달도 이와 같이 하면 24마디로 나눌 수 있는데 태양의 운행을 24마디로 나눈 것을 24절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누는 방법에는 평기법과 정기법이 있는데요. 평기법은 365일을 24등분한 것으로 동지부터 15.2일씩 더해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정기법은 황도상에서 동지를 기점으로 15도 간격으로 점을 매기는 것으로 절기마다 시간이 다른데요. 카톨릭 선교사 마테오 리치 신부가 전한 그레고리역을 밑바탕으로 제작돼 시언역이라고도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정기법은 서양의 황도 12궁에서 유래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12궁이 춘분점을 기점으로 황도상에서 30도씩 12등분한 것인데 비해 24절기는 동지를 기점으로 15도씩 24등분한 차이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2궁이 점성술에 주로 사용된 반면 24절기는 농사를 짓는 실생활에 이용됐습니다. 옛 농부들은 절기가 바뀔 때마다 몸과 마음을 새로이 하며 농가 원령가로 그 초대에 화답했습니다. 조선 헌종 때 지은 농가 원령가에는 24절기에 농가에서 행해진 주요 행사와 세시 풍속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농부들이 태양과 함께 걸으며 빛, 소리, 습기 등과 관계 맺는 길이었고 이 세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과 우수, 특히 올해엔 봄 기운이 돋고 초목이 싹 튼다는 우수와 한 해를 시작하며 조상님께 보은의 예를 올리는 설날이 같은 날에 있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이번 설엔 조상의 삶과 지혜가 담긴 24절기에 대해 함께 얘기 나누며 가족의 정을 더하는 것은 어떨까요?
환국, 배달, 조선, 부여, 고구려. 우리나라의 국호인데요.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광명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1월 열린 증산도 대학교 교육에서는 환단고기 삼성기 광자가 열려 한민족의 광명 정신에 대해 집중 조명했는데요. 그 내용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환단곡이라는 것은, 환이라는 것은 하늘의 광명을 얘기하고요. 단이라는 것은 땅의 광명을 얘기하는데, 환단곡이라는 것은 천지의 광명을 인간이 체험하고 천지와 하나 되어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의 올드 스토리, 옛 이야기가 환단곡이가 되겠습니다. 자, 삼성기상의 첫 구절이 오환건국이 최고라. 우리 환족의 나라 세움이 가장 오래되었다. 이걸로 시작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그 나오자로 이 글이 시작하는 것이 대단히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라는 것은 단재 신채호 선생이 아와 비아의 투쟁이라고 얘기했어요.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체성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역사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에 대한 인식, 주체성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역사를 봐야 된다 하는 그러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환족의 나라를 세운 것이 가장 오래되었다. 제가 요것을 10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인류의 창세 역사는 환국에서 시작된 것이다. 동서양 역사의 뿌리는 환국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환이라는 것이 발굴 한자입니다. 이게 중국의 한자하고 별 상관이 없이 우리나라에 환하다, 이런 발굴 한자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 환이라는 것은 이 천지의 광명 속에서 동방의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인데요. 제가 이 환자를 한번 써보면은 환이라는 것이 이게 하늘이에요. 이게 땅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동방에서 목이라는 것은 동방을 나타내잖아요. 하늘과 땅 사이에서 동방에서 태양이 떠올라 가지고 온 세상을 환하게 밝게 비춘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환자를 파자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국이라는 것은 이 환이 발굴 한자니까 광명의 나라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이 환국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의 모든 백성들이 마음속에 광명을 회복을 해가지고 순수하고 평화롭고 장수하며 행복한 삶을 구가하던 인류의 황금시대가 환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역사학자들은 과거의 시간대라는 것은 원시시대로서 돌을 깨는데 몇만 년, 돌 가는데 몇천 년, 구석기, 신석기 아주 그 미개했던 그러한 세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데 실제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여명기에는 천지의 광명과 하나 되어가지고 자연과 하나 되어가지고 평화롭고 순수하고 행복하게 살던 인류의 황금시대가 있었다는 건데 그것이 바로 환국이 되겠습니다. 환국본기를 보면은 시에 인계자호위안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시의 사람들이 스스로를 전부 환이라고 불렀다. 이것은 나도 환이고 너도 환이고 모든 사람이 환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광명을 밝힌 사람이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환에 대해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광명이라는 것은 대우주의 본성이 환이에요. 광명이에요. 삼신오제 본기를 보면은 대시의 상하 사방이 증미견 암흑하고 고왕급내에 지일 광명이로라. 대시에 태초에 상하 사방, 상하와 동서남북이 일찍이 암흑이라는 것은 보이지가 않고 예가고 이제옴에 시간이 흘러가며 단지 하나의 광명뿐이었다. 이것은 대우주의 본성이 광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주를 통치하고 주재하시는 하느님의 본성
상제님의 본성도 광명입니다. 역시 삼신오제본기를 보면은 삼신이 항시에 대방광명하시며 삼신 상제님께서 항상 큰 광명을 바라고 계셨다. 하느님의 본성이 광명이에요. 불교에서는 법신불을 대일열애라고 얘기하는데 대일열애, 그 법신불인 대일열애의 본성도 광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본성도 광명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마음의 광명을 연다는 것은 천지자연과 하나 되고 이 상제님과 사느님과 하나 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이 그러니까 광명을 회복한다는 것은 모든 인간과 인생의 근극의 주제이며 삶의 최종 목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유불선에서도 마음의 바탕을 광명이라고 인식하고 이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잘 알다시피 대학의 첫 구절이 대학 지도는 제 명명덕하며 인간의 마음속에 밝은 덕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밝은 덕을 밝혀야 된다. 육아의 명명덕이라든가 불가에서는 이 마음자리를 아주 사무치게 밝은 자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무치게 밝은 마음의 광명을 회복하는 것이 견성, 명심견성하는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도가에서도 허실생백이라 그래서 수행을 하다 보면 우리 텅 빈 마음자리가 환하게 밝아온다는 거예요. 수행을 하다 보면 수행을 해서 경지에 올라가면 마음속에서 광명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 도가에서도 허실생백을 얘기하고 기독교에서도 이 성령을 받아야지 된다고 하는데 그 성령이 빛으로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그 종교에서도 궁극적으로 마음의 광명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결론, 수행의 결론도 마음의 광명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 그리고 어떤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느님의 궁극 목표도 이 지상에 광명한 세상을 여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목적은 광명한 세상을 여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9개의 국호가 전부 광명을 나타내고 있어요. 첫 번째 환국이라는 것은 환한 광명의 나라, 배달국이라는 것은 박달, 밝은 땅, 하늘의 광명이 비친 밝은 땅의 나라, 배달국, 조선, 조일선명, 아침에 태양이 선명하게 빛나는 나라, 부여, 아침에 광명이 환하게 밝아오는 나라, 부여, 고구려, 고대광역, 높고 크고 빛나는 나라, 대진국, 진이라는 게 동방진자예요. 큰 태양이 동방에서 떠오르는 나라, 고려는 고구려의 준말이고 조선, 대한민국 지금 한이라는 것도 한 30여 가지의 뜻이 있지만 이 광명을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국호가 9번 바뀌었는데 그 9번이 전부 광명을 나타낸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목적이 이 광명한 세상을 이 지상에 여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증산도의 목적도 그 원시반본에서 그 광명한 가을 세상을 여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가을은 색깔로 따지면 백색이에요, 백색. 우리가 동방은 청색, 남방은 적색, 가을은 백색이거든요. 가을 세상을 연다는 것은 광명한 세상을 여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9번에 그냥 이제까지 얘기한 것을 정리했는데요. 우주의 본성도 광명이요, 하느님의 본성도 광명이요, 인간의 본성도 광명이며 각 인간의 목적도 광명을 여는 것이고 우리 민족의 목적도 광명을 여는 것이고 종교의 목적도 광명을 여는 것, 수행의 목적, 우주의 목적, 역사의 목적, 하느님의 궁극의 목적이 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환단고기의 주제어, 결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월엔 각 학교에서 졸업식이 열리는데요. 졸업식을 영어로는 커먼스먼트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시작의 뜻이 들어있는데요.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겠죠.
부푼 희망이 함께하는 2월, 새 출발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늘 대자연의 변화에 깨어 있어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나야겠습니다. TV로 보는 월간 개벽,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